PF 대출이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말합니다. 사업장 단위로 대출을 해주는 것.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출해 주는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F 대출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PF 대출이 작년부터 충격이 점점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년 벽두부터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제2금융권에 대한 PF 대출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한국은행이 제2금융권의 PF 대출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이 말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려스럽다는 그 말 속에는 결국 말입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것도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 말과 저는 진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제2금융권의 PF 대출은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2022년 기준입니다. 2금융권 PF 대출 총액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109조 8천억 원입니다. 100조를 넘어섰습니다. 100조를. 어마어마하죠. 일반 은행의 PF 대출 규모 여기에 비하면 3배가 많습니다. 3배. 와,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증권사나 저축은행의 상황은 점점 심각한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109조 8천억 원이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막기가 쉽지 않다는 뜻도 돼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 쫙쫙 빠져나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주상복합 아파트 하나 딱 지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돼. 오피스텔을 하나 딱 지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돼. 그러면 돈이 잠기는 건 당연하죠. 돈이 오랫동안 잠기면요. 오랫동안 잠기면 이자에 죽어납니다. 이자에. 그러면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던 시공사도 어렵고요. 또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기획했던 시행사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행사는 돈을 어디서 빌렸을까요? 증권사나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이나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러면 시행사가 어려우면 시공사도 어렵고 돈 빌린 곳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가 109조 8천억 원 정도 되니까 충격적이죠. 실제로 말입니다. 이게 충격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1금융권은 30조 8천억 원입니다. 30조 8천억 원. 그런데 2금융권은 109조 8천억 원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보험사가 44조 6천억 원이고요. 캐피탈사가 27조 2천억 원. 그리고 증권사가 27조 4천억 원이고요. 저축은행이 10조 6천억 원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109조 8천억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모로 딱 보더라도 1금융권 이러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이러면 규모 자체가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험사는 규모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캐피탈사 아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캐피탈사를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뭐 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뭐 이 정도 알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PF 대출이 27조 2천억 원입니다. 증권사도 말입니다. 큰 증권사, 작은 증권사가 있지만 여기도 27조 4천억 원이 됩니다. 저축은행은 여러분 거래 안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축은행도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생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10조 6천억 원입니다. 이거 감당하기 쉽겠느냐? 쉽지 않다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이 제2금융권 있잖아요.
보험사, 캐피탈사, 증권사, 저축은행의 어떤 109조 8천억 원 말입니다. 이거 지금 엄청나게 그것도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2017년 보자고요. 2017년에 48조예요. 48조. 2022년에는요. 109조 8천억 원입니다. 2배가 넘게 늘어났죠. 문재인 정부 말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한 5년 동안에 배가 뭐예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요. 61조 8천억 원이 늘어났어요. 61조 8천억 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을 지어서 팔기만 하면, 아니 집을 지어서 분양한다는 말만 나오면 집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 짓느라고 정신 없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요. 아주 손쉽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단위로 뭐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이렇게 대출을 해주니까 분양만 건다면 목돈이 들어요. 목돈이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자까지 합쳐서 말입니다. 그러니 제2금융권에서는 PF 대출을 이게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늘은 거예요. 급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말입니다. 점점 PF발 금융위기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깊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PF 대출 중에 아파트 사업장 비율이에요. 은행은 66.6%예요. 그러니까 1금융권만 하더라도 5대 시중은행만 하더라도 이게 아파트 외에는 PF 대출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증권사는요. 21.6%밖에 안 됩니다. 저축은행은 15.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아파트가 아니고 어디다가 대출을 해줬을까요? 이게 뭐 대출해 준다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오피스텔 또 건물 뭐 상가 건물 같은 거 말입니다. 이런 데다가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오피스텔 분양이 잘 되나요? 요즘 상가 건물 분양이 잘 되나요? 요즘 말입니다. 꼬마 빌딩에 대한 어떤 이게 경영 수익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입니다. 증권사나 보험사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대출해 준 것이 점점 위험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지금 PF 대출 중에 부실채권 비율입니다. 은행 보세요. 은행 0.1%예요. 거의 부실채권이 없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를 해서 위험을 굉장히 회피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증권사 보세요. 부실채권 비율이 11.4%예요. 이게 정부가 이게 PF 대출에 대한 안정기금을 운영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이미 많이 무너졌어요.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이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에다 저축은행 보세요. 저축은행도 지금 부실 채권 비율이 2.4%까지 늘었습니다. 캐피탈사는 0.9%고 보험사는 0.5%지만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어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으로 가볼까요? 실제로 저축은행은 2021년만 하더라도 PF 부실 채권 비율이 1.2%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대비해서 보면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지금 2배까지 늘었습니다. 2022년 3분기니까 9월 말이잖아요. 그죠? 9월 말까지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비율이 2배, 2.4%까지 늘어났다는 것.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어떤 PF 부실이 커진다는 이야기고 증권사에 대한 PF 부실도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상황을 비추어 보면 말입니다. 결국 제2금융권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들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실제 나이스 신용평가라고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올해 증권, 캐피탈, 부동산信託, 저축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PF 대출 탓에 증권사나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신년사에서 말입니다. 신년사에서 부동산 PF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고위험 자산 중에서 고위험 자산이다. 때문에 선제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이 말은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이것을 포함한 캐피탈사 제2금융권 전체 여기에 위기 상황이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릴 때마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나 증권사나 좀 위험하니까 너무 이게 강하게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법정 한도 금액 정도만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그것도 말입니다. 이자를 포함한 법정 한도 5천만 원이 아닙니다. 법정 한도 금액이. 이게 5천만 원이 아니라 4,7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 제2금융권은 진짜 요즘 같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몇 번을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덤탱이라고 하나요? 그냥 한꺼번에 덤탱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